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베트남사를 볼 건데요. 201쪽. 앞쪽에 그 한국사에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97쪽에 한국사가 있는데, 요거는 베트남사를 정리하고 나서 다시 다음 강의에서 정리를 하고요. 201쪽. 자, 들어가겠습니다. 베트남사가 우리 교과서에서 개정이 되면서 지금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베트남과 관련된 거, 남아있는 부분이 제가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본다라면, 몽고의 침략. 이 몽고의 침략이 크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3세기 당시 이제 1차 침략은 몽케칸 그리고 2차와 3차 침략이 쿠빌라이 칸 때인데 이 침략을 어쨌든 얘들은 막아냈단 말입니다. 그때 1차 침략을 막아내고 나서 국가적인 자부심 왜? 다른 나라들은 다 망했거나 침략으로 인해서 쇠퇴가 됐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막아냈지 않습니까? 당시 전 홍다오 장군이 막아냈는데 그런 국가적인 자부심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대월사기라는 역사책을 펼쳐납니다. 대월사기. 두 번째 간다라면 베트남에 어떤 게 이제 남아있냐면 개항과 관련된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개항은 1862년도 프랑스에게 개항을 당할 겁니다. 자, 세 번째 간다라면 베트남 전쟁. 지금 봐야 되는 요게 이제 남아있는 주제인데 베트남 전쟁. 이 베트남 전쟁은 다시 자, 세 가지로 나눠서 1차 베트남, 자, 2차 베트남, 3차 베트남 전쟁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번째 여기에 도이모이 정책. 이 도이모이 정책은 쇄신하다, 개혁하다, 이런 변화시키다 이런 뜻인데 개혁 개방 정책. 자, 베트남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뭡니까?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 공산당에 의한 하지만 시장 경제를 전면 수용을 했죠. 그래서 도이모이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자, 요게 86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딱 한 줄 남아 있는 거. 자, 보세요. 대월사기 요거 딱 한 줄. 그다음에 도이모이 정책 딱 한 줄. 교과서에 딱 한 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자, 제외한 요 두 개. 자, 개항과 관련된 요 주제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이 주제는 단원 전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 개정되기 이전과 똑같이 그 단원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반드시 자,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연도 마무리할까요? 1차 베트남 전쟁은요. 1946년에서 1954년까지입니다. 연도 외우셔야 돼요. 2차 베트남 전쟁은 1960년에서 1975년까지입니다. 3차는 1979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본문을 우리가 파헤치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아니 두 개만 땡굴 안에 남아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데 앞뒤 맥락 없이 너무 뜬금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의 교과서에 있었던 자, 흐름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흐름은 잡아드리는데 베트남의 최초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발랑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발랑 왕국. 이 발랑 왕국이 자,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과 같은 그런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고 흥왕이라는 왕이 세웠는데 발랑 왕국은 어우락 왕국한테 무너져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우락 왕국으로 발전됐고 어우락 왕국은 이제 안즈엉 부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발랑 왕국을 무너뜨리면서 발전됩니다. 그랬다가 다시금 요번에는 누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남비엣 왕국이 만들어져요. 자, 남비엣 왕국. 이 비엣 쪽. 이게 베트남 민족을 비엣 쪽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남비엣 왕국은 자, 한자로는 무슨 왕국이라고 하느냐? 남월 왕국이라고 합니다. 남월 왕국. 그래서 남비엣 왕국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얘가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한나라한테 무너져요. 한나라 무제. 한무제의 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여기를 무너뜨리고 중국이 베트남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 시점이 언제냐면 자, 기원전 111년도입니다. 기원전 111년도에 자, 중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그 뒤에 뭐 독립운동이 있었긴 했는데 뭐 그런 거 시험에 이제 안 나올 거니까 1000년 넘게 지배를 받아요. 그럼 1000년 넘게 지배를 받다가 중국의 혼란기 10세기에 자, 얘들이 자, 뭐 하게 되냐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옹호왕조, 당시 응호왕조라는 왕조가 자, 독립을 이뤄냅니다. 독립을 이뤄냈고 그 뒤에 딘 왕조, 다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응호왕조가 자, 독립을 이뤄냈고 딘 왕조, 이 딘 왕조가 뭐 하게 되냐면 나라 이름을 대구월이라고 국호를 쓰게 돼요. 대구월. 그런데 이 딘 왕조 다음에 리 왕조라는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리 왕조가 나라 이름을 대월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자 뺀 거죠. 그럼 여러분들 국호 변화만 보면 최초의 왕국이 발랑 왕국, 어우락 왕국, 자, 남비엣 왕국,
남비엘 왕국이 중국한테 망해서 1000년간 지배를 받다가 자 10세기에 와서야 독립을 한다. 기원전 2세기에 망했고 10세기 와서 독립합니다. 그 독립을 이뤘던 게 응왕조. 그 다음에 딘 왕조가 나라 이름을 대구월이라고 했는데 리 왕조가 다시금 대월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자, 이게 이제 11세기 모습입니다. 그러면 대월이란 이름을 쓰고 있었을 때 리 왕조도 있었고 쩐 왕조도 있었고 레 왕조도 있었고 많은 왕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자 고려 시대 하면은 자 왕건에 의한 왕씨, 왕조 이름에 나라와 왕조가 하나란 말이야. 조선하면은 이성계, 이씨 왕조 이거 하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하나의 나라 이름에 이렇게 여러 개의 왕조가 바뀌는 모습이 잘 낯설단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일반적이에요. 자 서양 같은 경우도 하나의 국호 안에 여러 왕조가 계속 바뀌거든요. 아무튼요. 그럼 대월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었을 때 리, 쩐, 레.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런 역사책이 나온 거예요. 무슨 사기? 대월 사기. 나라 이름이 계속 뭔 거예요? 대월인 거네요. 그죠? 나라 이름이 대월. 그래서 이렇게 쭉 발전되다가 베트남에 마지막 왕조가 있는데 그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뭐냐면 응우엔 왕조인데 이 응우엔 왕조가 1802년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서거든요. 그럼 19세기에 들어서는데 이 응우엔 왕조가 국호를 나라 이름을 자 뭐라고 그랬냐면 비엔남이라고 합니다. 자 비엔남 뭐야 이거? 아까 남비엔 거꾸로 쓴 거네요. 비엔남. 그럼 비엔남 자 요게 베트남인데 요거를 우리는 월남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월남전 할 때 월남 그 월남이란 국호가 여기서 쓰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응웬 왕조가 이제 국호를 월남 즉 비엔남이라고 이렇게 바꿨다. 얘네들이 프랑스의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 뭐 되었다? 개항이 될 겁니다. 개항이 되는데 1차 사이공 조약이 있었고요. 1차 사이공 조약이 있었고 2차 사이공 조약이 있었는데 1차 사이공 조약에서 뭘 뺏깁니까? 땅을 뺏기죠. 코친차이나 삼성. 2차 때는요. 코친차이나 육성. 이렇게 땅을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의 4개 나라 중에 개항이 되면서 땅도 뺏기고 배상금도 지불한 나라는 두 나라가 있다. 누구요? 청배. 청나라와 베트남. 일베 말고 청배. 그래서 청나라와 베트남은 개항이 되고 동시에 땅도 뺏겼다. 더불어 배상금도 지불했다. 아무튼 요 주제는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항된 이후에 안 되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하게 이들한테 얻어터지냐. 근대화 운동이라는 게 자 2차 사이공 조약 직후에 근대운동이라는 게 추진되는데 응우엔 쯔엉도 이 응우엔 쯔엉도가 근대운동을 나름대로 합니다. 하지만 보수파들의 반발로 이게 실패하게 되죠. 자 실패하게 됐고 근대운동 실패 이후에 무슨 조약이 체결되냐면 후에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후에 조약은 1883년도에 베트남을 뭐로 만든 거죠? 보호국으로 만든 겁니다. 보호국으로. 누가? 프랑스가. 그러니까 외교권을 뺏긴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을사늑약과 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청나라가 내 똘만에 괴롭히지 마 라고 개입을 하죠. 그래서 무슨 전쟁이 벌어집니까? 청푸전쟁이 벌어지죠. 요 청푸전쟁을 우리가 연결지었었을 때 갑신정변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가 이쪽 청푸전쟁으로 인해서 병력을 빼냈기 때문에 갑신정변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됐었던 거죠. 아무튼요. 청나라가 패배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근황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베트남의 황제 함응이 황제 그 함응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유교적 지식인들에게 뭉쳐라. 나를 중심으로 뭉쳐서 누구에게 저항하자? 여기 있는 프랑스에게 저항하자라는 게 근황운동인데 결국 프랑스가 함흥이 왕제를 알제리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은 실패하게 됐고 본격적인 무슨 지배를? 식민 지배를 이렇게 받게 됐었던 거죠.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 여기에 있는 1, 2차 사이공 조약 그리고 후에 조약, 청푸전쟁, 근황운동, 식민 지배 여기까지 흐름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민 지배에서 2차 대전이 벌어졌답니다. 2차 대전이 발발이 됐는데 이 2차 대전이 발발됐을 때 1939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누가 망하냐면 프랑스가 망합니다. 프랑스가 언제 망하냐면 1940년에 망해요. 그럼 프랑스가 1940년에 망하니까 이때 일본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합니다. 즉 여기 있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당시 프랑스는요.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 여기에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망했습니까 지금? 프랑스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프랑스가 패망을 했을 때 자, 프랑스가 패망을 했을 때 이 시점이 1940년이라 할 수 있겠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머나 여기 주인 없는 식민지가 막 널브러져 있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무슨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중일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중일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전쟁에서 더 많은 전쟁 물자와 병력들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일 전쟁을 동시에 하면서 여기에 동남아 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는 동남아 쪽에 들어왔었을 때 이 시점이 1940년이라 할 수 있겠고 호치민은 당시에 뭘 만들게 되냐면 베트남 독립동맹. 베트남 자, 독립동맹이란 걸 결성하게 되는데 이 베트남 독립동맹이 1941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줄여서 이걸 뭐라고 하냐? 베트민이라고 합니다. 베트민. 그러면 베트민을 결성을 해서 일본에게 맞선 겁니다. 일본에게. 됐죠? 자, 그런데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일본이 자, 패망을 했습니다. 언제요? 1945년에 패망했어요. 이제부터 이제 베트남 전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베트남 독립동맹을 이끌면서 일본에게 저항했었던 호치민이 일본 패망하자마자 자, 뭘 선포하게 되냐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자, 선포하게 됩니다. 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는데 이게 언제냐? 1945년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자, 선포하게 되었다더라. 자, 누가 선포했습니까? 호치민이 자, 주도했었죠. 자, 호치민이 1945년도고요. 일본 패망하자마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는데 문제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여기 있는 자, 프랑스가 다시금 자, 침략을 해온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라고 합니까? 어이, 식민지 잘 지냈어? 내가 잠시 바빴어. 자, 여기 있는 독일한테 깨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나라가 잠시 망해 있었는데 자,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야지. 본격적인 식민지배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프랑스가 이쪽을 재침략을 해온 겁니다. 그럼 이 호치민의 입장에서는 넌 뭐니? 라고 이들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1차 베트남 전쟁입니다. 1차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이 1차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의 침략이 나타났었을 때 이거에 저항하기 위한 그렇지 바로 완전한 독립을 위한 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게 1차 베트남 전쟁이었었던 겁니다. 구간은요 1946년부터 1954년까지인데 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무슨 전쟁이요? 6.25 전쟁. 6.25 전쟁이 이 안에 구간에 쏙 들어가요. 6.25 전쟁이 구간에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국공내전. 자, 다시 중국의 국공내전은 46년부터 1949년까지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에 1차 베트남 전쟁 이거를 보여준 다음에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실로 올바른 것은 그러면 중국은 국공내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맞죠? 우리나라는 1950년 자 6월 25일 6.25 전쟁 그래서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자 6.25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전쟁이 즉 중국의 국공내전과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1차 베트남 전쟁 안에 구간에 쏙 들어간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누가 싸우는 겁니까? 여기 있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자, 베트남 민주공화국 자, 호치민이라고 합시다. 자,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누가 싸우는 겁니까? 프랑스가 이렇게 싸우는 거죠. 자, 이때요. 프랑스가 우익 정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 이 호치민은 좌익이거든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 호치민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익 정부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자, 이게 뭐냐면 베트남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해줘요. 그러면 이 베트남국은 1949년에 만들어지는데 자, 누구의 꼭두각시 정권이라고요?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권입니다. 됐죠?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권. 그래서 전쟁이 장기적으로 쭉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디엔비엔푸 전투. 디엔비엔푸 전투. 미안해요. 자, 디엔비엔푸 전투. 이 디엔비엔푸 전투를 통해서 누가 퇴각을 하냐면 프랑스가 자, 이제 퇴각을 할 겁니다. 프랑스가 철수할 겁니다. 그럼 전쟁이 끝났나요?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1차 베트남 전쟁이 자, 이렇게 끝났었을 때 여기에서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이 제네바 협정은 1954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954년 제네바 협정의 내용을 보면 북위 17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나누자. 군사 분계선으로 나누자. 그리고 나서 2년 이내에 총선거해라. 이게 뭔 말이냐? 자, 보세요. 베트남을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 베트남에 일본이 침략했었을 때 호치민은 베트남 독립동맹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일본에게 저항을 했죠. 근데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패망을 했죠. 일본이 패망을 한 다음에 호치민은 여기다 뭘 선포했습니까?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했죠. 그럼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는데 프랑스가 쳐들어왔죠. 그럼 프랑스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호치민과 프랑스가 싸운 이게 1차 베트남 전쟁, 독립전쟁이죠. 그런데 프랑스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 왜? 지금 얘들은 원정을 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프랑스가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남베트남, 남자 붙여도 돼요. 빼도 되고요. 베트남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럼 베트남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었을 때 여기에 1949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건 우익정부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하고 빠져나가죠. 그럼 얘가 패배하고 빠져나가니까 베트남에는 정부가 몇 개인 겁니까? 2개가 돼버린 거죠. 기존에 호치민이 선포 이미 해놨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있고 전쟁 중에 프랑스가 만들어준 꼭두각시 정권 베트남국, 남베트남국 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개의 정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 또 이념이 다르잖아요. 이념이 다르니까 너네 싸울 줄 모르자. 안 되겠다. 너네 17도선. 오케이. 17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해서 일단 쪼개놓고 2년 이내에 너희들이 다 같이 총선거를 해라. 2년 이내에 총선거해라. 그래서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이 만들어지면 너희들의 정부를 수립해라. 이게 이제 제네바 협정에서의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제네바 협정에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이 남쪽에 있었던 남베트남국의 우익정부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불리했냐면 기존에 여기에 있는 이 호치민이 이미 뭐를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먼저 선포했었던 거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침략에서 끝까지 맞서면서 베트남의 독립과정에 많은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치민의 지명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거를 하면은 이건 우익들한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총선거에서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됐어. 야, 우리끼리만 선거할 거야. 남한만의 선거를 해버려요. 우리 나중에요. 한반도에서는 마찬가지로 총선거해라 그랬거든요. 총선거해라 그랬더니 38도선의 이남에 여기 있는 남쪽과 북쪽 사이에 총선거해라 그랬더니 당시에 북쪽에서 총선거를 거부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부해서 남한만의 선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분단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남쪽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총선거를 거부하고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쪽만의 선거를 했다. 자, 5번째 간다라면 남부만의 총선거. 그럼 남부만의 총선거를 실시했고 이 총선거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면 베트남 공화국. 이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1955년도입니다. 그럼 1955년도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면 호치민이 기존에 선포했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 그들은 총선거에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남쪽만 선거했으니까 분단된 상태에서 나라가 다시 2개인데 얘들은 베트남 공화국 호치민이 선포해놨었던 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죠. 아무튼 분단이 됐네요. 여기에서 2차 베트남 전쟁이 전개될 건데 2차 베트남 전쟁은 연도는 좀 이따 한번 써볼게요. 2차 베트남 전쟁은 방금 수립된 베트남 공화국이 있는데 이게 우익정부란 말입니다. 베트남 공화국 남쪽에 있는 거죠. 이 베트남 공화국 얘네들이 남쪽에 있는 누구들을 탄압하냐면 좌익 세력들을 뭐한다? 탄압합니다. 좌익 세력들을 탄압하니까 남쪽에 있는 이 좌익 세력들이 뭘 만들게 되냐면 남자 붙여도 되고 붙여봐도 됩니다.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라는 거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얘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베트콩이라고 합니다.
그럼 베트콩을 결성했고, 자, 이건 좌익들이 만든 거네요. 196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좌익들이, 자, 여기 있는 베트콩을 결성을 해서 누구에게? 정부에게, 베트남 공화국에게 이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전개가 된 거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자, 여기 있는 정부와 베트남 공화국이라는 우익 정부와 베트남 공화국이라고 하는 우익 정부와 자, vs 베트콩들이 싸우죠. 그런데 이 베트콩들을 누가 돕냐면 북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자, 북부에 호치민이 있었죠. 자, 북부에 지원이 있었다. 그러면 지도로 보여준다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아까 17도선으로 이미 쪼개졌죠. 17도선으로 쪼개져서 여기 있는 남쪽의 총선거 뭐가 만들었어요? 베트남 공화국. 여기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남쪽에 있는 베트남 공화국 얘네들이 우익 정부가 이 안에 있는 남쪽의 좌익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탄압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왜 탄압하는데? 라고 하면서 얘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즉 베트콩을 만듭니다. 베트콩을 만들어서 자, 정부하고 지금 싸우죠.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언제? 1960년 베트콩이 결성되자마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남쪽에 있는 베트콩을 누가 도운 겁니까? 북부의 호치민이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이 우익 정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이요, 안 되겠다. 도미노 이론. 도미노 이론이 뭐냐면 어느 한 지역이 자, 공산화가 되면 도미노처럼 또르륵 자빠지면서 모든 주변 국가가 공산화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 공산화를 첫 번째에서 우선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베트남의 자, 공산화를 막는 걸 미국이 돕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근데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명분을 날조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만 사건이냐면 바로 통킹만 사건입니다. 1964년 자, 통킹만 쪽에 미국의 함대가, 여기가 이제 공영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영해상에 미국 함대가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베트콩들이 자, 어뢰 공격을 했더랍니다. 자, 베트콩이 어뢰 공격을 해서 배가 망가졌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야, 감히 나를 공격해? 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요, 통킹만 사건이 날조된 사건이라는 게 들통나요. 어쨌든 그런 통킹만 사건 날조를 해서 자, 누가 참전했다고요? 자, 미국의 참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미국이 참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미국이 어이, 한국 너희도 와야지.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에서는 1961년 자,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럼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혁명 공약, 그때는 혁명이라고 이제 표현했으니까 물론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혁명 공약이라고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겠다. 즉 국가 제1의 정책은 무조건 반공이다. 반공. 자, 이걸 내세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반공을 위해서 자, 미국과의 자,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자, 증진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이러면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겠다. 뭐를 위해서? 반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네, 그럴 건데요. 그럼 너 전쟁에 함께 가야지. 예, 갈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도 여기에 자, 참전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참전한 시점과 연도가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여기에 1964년도에 비전투부대가 갑니다. 비전투부대가 먼저 가요. 그런 다음에 자, 65년도에 전투부대가 갈 건데 우리 그 뭡니까? 한중연합작전. 그러니까 중국과 연합작전 이런 파트를 공부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 중에 한국광복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한국광복군이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었고 일본에게 대일선전포고를 합니다. 대일선전포고를 했고 실제 영국이라는 나라를 도와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했다? 그 인도와 미얀마 여기가 베트남과 위도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열대기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국군에 자, 간부를 하고 있는 자, 중간 간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었던 한국광복군에서 2차 대전에 실제 참전 경험이 있었던, 즉 열대기후에서 싸워왔었던 경험이 있었던 그 양반들이 이제 여기에 국군 간부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자, 전투부대로 이렇게 파견됐을 때 잘 싸운다? 잘 싸워요. 사실은요,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죽여요.
우리가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는데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사과를 또 합니다. 아무튼요. 그러면 65년도에 전투부대가 갔는데 잘 싸운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1966년도에 브라운 각서. 자, 이 브라운 각서라는 건 뭐냐면 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었던 브라우니가 야, 어디는 잘 싸우는데 추가 파병을 해주면 안 되겠니? 자, 브라운 각서. 추가 파병 좀 해달라. 이게 66년도인데 당시 베트콩들이요. 여러분들 그 열대 밀림 지역에서 이제 막 정부에 저항을 하면서 계속 전쟁이 진행될 때 지하에 터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은폐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터널이 구찌 터널이라는 게 있는데 북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도선으로 이렇게 자 쪼개져 있었을 때 북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자 이러한 터널, 자 그리고 동굴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숨어서 다니면서 게릴라 작전 같은 걸 펼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 땅속에 계속 숨어드니까 그러면은 베트콩들이 막 싸우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미군이 어떻게 돼요? 막 추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동굴이야. 동굴에서 막 추격하는데 거기 섞어라! 라고 이제 막 가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동굴의 입구가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걸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복으로 가야 돼요. 포복으로 가는데 이 미군에 비해서 이 아시아의 그러니까 베트남의 인양반들이 체구가 좀 더 작잖아요. 체구가 하니까 어깨가 좁아. 그러니까 좁은 이 동굴의 입구에서도 그들은 포복으로 이렇게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데 그걸 막 따라붙었었던 미군 병사들이 어깨가 넓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가다가 걸린 거죠. 그냥 못 가는 거야. 야, 그래서 이제 후진 이러면서 안 되겠다. 이거 어깨 좁은 애들이 필요한데 그때 때마침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돼요? 야, 어깨가 베트남 애들하고 비슷하네. 자, 그 당시에 체구가 좀 작았으니까. 그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투부대가 갔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전과를 올리는 겁니다. 잘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의 입장에서는 야 좋다. 한국군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야, 내 추가 파병해줘. 추가 파병해주면 너희들의 무기를 다 다시 좋은 걸로 다 세팅해줄게. 현대식 무기로 다 바꿔줄게. 자, 그리고 월급 올려줄게. 그 다음에 생명수당 있잖아. 전투에 참여하면 몇 번, 며칠 참여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생명수당이 이제 붙는데 그 생명수당을 미군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대우해줄게. 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전쟁 전후 처리할 거 아닙니까? 전후 복구 사업을 할 때 한국 기업들한테 우선적 기회를 줄게. 자, 그리고 전쟁 중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한국 기업한테 가져갈게. 와, 이거 엄청난 메리트인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 개발을 막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60년대인데 그 경제 개발에 필요한 어떤 자금들을 확보할 요량으로 그래요. 추가 파병할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 파병을 합니다. 추가 파병을 계속했고 자, 미군이 자 완전하게 철수하는 시점이 1973년인데 자 우리도 그 73년도에 완전한 철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전한 시점은 미군이 참전한 시점과 똑같다. 전투부대, 비전투부대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이 미군이 참전한 그 구간과 똑같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간다라면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요. 자, 전쟁의 자 규모가 뭐 된 겁니까? 지금 전쟁의 규모가 확대된 거죠. 그럼 전쟁의 규모가 확대됐을 때 베트콩들하고 베트남 공화국이 싸우고 있었던 건데 여기를 누가 지원했어요? 북부가 지원한 거 맞죠? 자, 북부가 지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미국이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따라붙었어요? 한국도 따라붙었죠? 미국과 한국. 이거 말고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유엔군이 투입되진 않아요. 됐죠? 유엔군이 투입되진 않는다. 그래서 유엔군은 안전보장 이사회에 자, 만장일치가 돼야만 투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유엔군에서 당시에 자, 소련이라든지 자, 이런 애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투입된 건 아니라는 거. 개별 국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북부를 또 누가 도왔냐면 북부를 도왔었던 게 여기 있는 중국과 바로 북한이 이들을 도왔답니다. 그럼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도왔는데 조심할 거 요거죠. 우리는 대규모의 병력을 보냈죠. 전투 병력을 보냈죠. 처음에 물론 비전투 부대였지만 자, 전투 병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 국군 장병들의 희생이 여기에 따른단 말입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전투 병력을 보낸 건 아니에요. 자, 얘네들이요. 군사 자문단. 자, 군사 자문단을 파견한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대규모의 병력을 자, 파견했다. 그럼 틀립니다. 그럼 북한은 베트남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겁니까? 다시요. 베트남을 자, 얘가 자,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요? 이 문장. 맞는 문장이죠.
군사적 지원을 했다. 하지만 전투 부대를 보낸 건 아니다. 그럼 군사적 지원, 자문단을 파견한 이것도 전쟁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전쟁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규모의 병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군사 자문단, 군사적 지원을 한 건 맞고요. 우리는 대규모의 병력을 보냈었던 겁니다. 전쟁의 규모가 자 지금 커졌습니다. 이때 1969년도 무슨 공세가 벌어진다? 구정공세가 벌어지는데 이건 제가 앞에 강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자 내용이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정이라는 게 이제 명절입니다. 까치까치 설날. 그래서 구정 신정할 때 그 구정인데 그러니까 얘들은 아직도 이제 음력, 양력, 달력을 병행해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정의 그 명절 때 베트콩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야 미군아 우리 며칠간 서로 무기 내려놓고 쉬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오케이 콜 그럼 서로 쉬자해 편하게 간만에 휴식을 취하자 라고 이제 무기를 내놓고 이들이 방심하면서 휴식을 막 즐기고 있는데 베트콩들이 기습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자 반전 여론이 크게 확산이 되게 됐고 이 반전 여론에 의식한 닉슨은 무슨 독트린을 발표한다고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죠. 그럼 닉슨 독트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국사 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닉슨 독트린 요걸 기점으로 해서 뭐 하게 되냐면 베트남에서 철수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게 됐죠? 중국을 유엔가입에 승인해주죠. 그런 다음에 중국도 방문했죠. 누가? 닉슨이.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끼친 영향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냉전이 자 뭐 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와 이거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닉슨 독트린이 무슨 전쟁 중에 지금 발표된 거죠? 2차 베트남 전쟁 중인가요? 그럼 2차 베트남 전쟁 이 2차 베트남 전쟁 요게 여러분들 할아버님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전이다? 월남전이거든요. 월남전. 그럼 월남전이다. 월남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었잖아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웬 왕조가 여기에 있는 월남 뭐라고 했었습니까? 비엔남이라고 국호를 썼고 그 국호가 자 베트남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월남전이라는 이 2차 베트남 전쟁 중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고 닉슨 독트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냉전의 완화에 기여한 거고 그래 베트남 전쟁이 동아시아의 냉전 완화에 기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은 더 냉전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베트남 전쟁은 전쟁 중간에 닉슨 독트린 그로 인해서 냉전이 완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 8번째. 베트남 평화협정. 자, 베트남 평화협정. 다른 말로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베트남 평화협정이 1973년도에 자, 체결이 됐고요. 이 연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베트남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군이 자, 미군의 완전 철수. 그러면 전쟁이 끝나느냐?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군은 완전히 손 털고 나간 겁니다. 한국도 나가고 미국도 나가고 완전히 손 털고 나간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북부가 자, 남부의 수도 사이공을 자, 공격하게 됩니다. 자, 북부의 마지막 대공세. 자, 북부의 마지막 대공세. 자, 이걸 통해서 어디가 함락되냐면 사이공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사이공이 네, 남부의 수도였었던 거죠. 사이공이 함락됐고 이 시점이 1975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사이공은 이름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호치민시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호치민시입니다. 호치민시. 지금 현재 호치민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호치민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이 호치민은요. 원래 이름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름은 뭐냐면 응앤신궁이에요. 응앤신궁인데 호치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삼촌, 지혜로운 아저씨. 그러니까 우리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모 부르듯이 그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게 바로 이게 호치민이라는 뜻인데 예, 지혜로운 아저씨, 삼촌 뭐 이런 뜻입니다. 그 호치민이 언제 죽었냐면 1969년도에 죽어요. 그럼 1969년도에 죽었기 때문에 몇 차 베트남 전쟁 중에 2차 베트남 전쟁 중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공세 이때는 호치민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 북부가 남부의 수도인 사이공을 75년도에 함락시킴으로써 전쟁은 완전하게 자 뭐 된다? 일단락이 됩니다. 즉 공산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 뭐가 발전될 거냐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자, 선포가 될 겁니다. 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자, 수립이 되었다. 1976년도입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립 76년도. 자, 여기 이제 꼬이기 시작했는데 나라 이름이 제 국호가요.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우리 1차 베트남 전쟁도 봤어요. 자, 그다음에 2차 베트남 전쟁까지 본 거예요. 요거 먼저 갑시다. 2차 베트남 전쟁에서 구간을 다시 잡을 테니까 보세요. 1960년 베트콩이 만들어진 이 시점부터 전쟁이 남쪽에서 시작돼요. 맞죠? 전쟁은 남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부가 도왔죠. 북부가 도와서 남부가 불리해지니까 미국이 끼어들었죠. 그럼 미국이 끼어든 시점이 언제냐면 1964년 통킹만 사건. 이거 연도 외우셔야 돼요.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개입을 했고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다른 말로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에서 미군은 완전한 철수합니다. 그 뒤 계기가 됐었던 게 1969년도에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 됐죠? 그런 다음에 2년 뒤에 북부가 마지막을 남부의 수도인 여기를 대공세하면서 1975년도에 전쟁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구간은요. 60년부터 75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누가? 미국이 이렇게 개입했었다라는 거 구간을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꼬여있는 거는요. 사실 뭐가 꼬여있냐면 베트남에 대한 국호가 꼬여있어요. 국호. 베트남에 대한 국호가 자 꼬여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돼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돼요. 요거 호치민이 만든 거예요. 45년도에 선포합니다. 맞죠? 호치민은 좌익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좌익 정보입니다. 그럼 베트남 민주, 여기 또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자 좌익하고 민주하고는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주라는 건 백성민자, 자 백성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민주는 북한의 지금 현재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주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사회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호치민이 만든 좌익 정부, 자 베트남 민주공화국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프랑스가 들어왔죠. 프랑스가 들어와서 그 프랑스와 싸우는 중에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국이 만들어집니까? 베트남국이라는 게 1949년도에 프랑스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프랑스에 의해서. 됐죠? 그런데 프랑스가 디엔비엔 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그들은 빠져나갔고 베트남의 정부가 이제 두 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프랑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트남국. 프랑스는 빠져나갔고요. 그게 54년입니다. 그럼 54년도 제네바 협정. 그 제네바 협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일단 서로 군사분계선을 내놔라.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총선거해라. 2년 이내에 총선거해라. 그랬더니 북부의 호치민의 지지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남부가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부만의 선거를 해버리죠. 남부만의 선거를 해서 자 뭐가 만들어집니까?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죠. 1955년도죠. 자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럼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됐는데 얘네들이 누구를 탄압했습니까? 좌익을 탄압했죠. 좌익들 탄압하니까 그 좌익들이 자 뭘 만들었습니까? 베트콩을 만들었죠.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자 베트콩을 결성했죠. 그래서 베트콩이 결성이 되면서 이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2차 베트남 전쟁.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1차, 2차, 3차 수식어 없이 그냥 베트남 전쟁하면 이걸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자 싸우고 있을 때 북부가 저였습니까? 얘네들을 지원을 했죠. 북부가 이들을 지원하니까 자 이 베트남 공화국을 미국과 한국이 지원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간에 빠져나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북부가 남부의 수도였었던 사이공을 마지막에 공격해서 점령을 하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마지막 격전지는 바로 사이공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먹어버립니다. 그래 뭐가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가 된 거죠. 그럼 결국은 얘가 이렇게 바뀐 거네요. 그죠? 그래서 색깔을 같은 걸로 묶어보면 지금 현재 베트남이 요겁니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요게 베트남이야. 지금 현재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남부까지 흡수해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된 거고 색깔 요거 보면 베트남국은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권인데
프랑스가 패배한 이후에 그들만의 선거를 해서 베트남 공화국을 만들었었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명칭에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국, 베트남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이게 시험에 실제 나와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색깔별로 묶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자, 빨간색은 좌익 정부에 썼던 거고 파란색이 우익 정부에 썼던 겁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의 전쟁과 관련된 현대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2차 베트남 전쟁 결과의 값으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베트남 자, 사회주의 공화국이 자, 선포가 됐는데 1976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몇 차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냐면 3차 베트남 전쟁이 또 벌어져요. 와, 얘들이요. 1979년인데 이건 연도만 외우시면 돼요. 연도만 외우시면 되는데 3차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이 어쨌든 좌익 정권으로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통일된 다음에 캄보디아, 이 캄보디아 쪽으로 세력을 넓혀나가요. 그러니까 세력을 자꾸만 넓혀나가니까 저 위에 있던 중국이 자, 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베트남을 오랜 기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이 베트남 너 내 마음대로 막 옆에 침략하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베트남이 캄보디아 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거를 중국이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간섭을 해? 그래서 내가 네 형이잖아 이 새끼야. 무슨 네가 형이야? 하면서 이제 서로 대립하게 돼요. 그때 자 누구의 침략이 나타났다고요? 자 중국의 침략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국의 침략이 나타나서 얘네들이 베트남의 땅에 와서 1년 정도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진 철수합니다. 철수하는데 3차 베트남 전쟁은 중국과의 싸움이다. 자 79년이다. 1년 만에 철수했다. 이 정도만 가시면 돼요. 다시 마무리하면 1차 베트남 전쟁, 2차 베트남 전쟁, 3차 베트남 전쟁. 와 이거 여러분들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 3차는 안 나옵니다. 3차는 안 나오니까 어떻게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1차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와의 자 독립전쟁이었었다. 물론 프랑스가 중간에 우익 정권을 만들어서 이념 갈등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강의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냉전이라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서 냉전 속 열전들이 있었는데 그 냉전 속 열전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 전쟁 1차 요거거든요. 물론 2차도 냉전 속 열전이긴 한데 얘는 오히려 중간에 냉전을 뭐 시켰습니까? 냉전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었던 전쟁이거든요. 자, 그 정도. 그럼 2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요게 뭡니까? 월남전입니다. 자, 이게 월남전. 그 다음에 3차는 자, 누구의 갈등이다? 중국과의 갈등이다. 그래서 1차와 2차가 자, 시험 문제 주로 나오고 3차는 직접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연도하고 누구와의 갈등이다? 중국과의 갈등이었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베트남 보십시오. 이 베트남은요, 언제부터 전쟁을 했냐면 1940년 일본이 침략이 나타났을 때. 자, 그러면 일본의 침략. 일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호치민이 베트남 독립동맹. 자, 이거에 계속 저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1940년부터 전쟁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패망을 했는데 자, 결국은 몇 차 베트남 전쟁? 1차 베트남 전쟁. 1차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차 베트남 전쟁? 2차 베트남 전쟁. 와, 그 다음에 2차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과의 갈등, 자, 3차 베트남 전쟁. 전쟁을요, 수십 년간 한 겁니다, 전쟁을 수십 년간 전개했는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열대기후 지역이어서 밀림, 정글 같은 게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안가나 이런 지역에 이제 항구 도시, 이런 도시들이나 내륙에 이제 큰 도시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 도시가 크게 발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요, 여기를 식민지배하면서 공업시설 같은 걸 많이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업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자, 여기가 베트남이 이렇게 막 도시가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공업시설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대륙 침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북부, 이 한반도의 북부에다가 중화공업시설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군소공장 같은 거. 왜냐면 나중에 만주사변, 자, 그 다음에 상하이사변, 중일전쟁 이런 침략전쟁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 북부에 많은 공업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 프랑스가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공업시설 같은 거를 그닥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식민지배를 쭉 했는데 일본의 침략이 나타나서 그나마 별거 있지도 않은 공업시설이 그닥 많지도 않은데 도시나 이런 것들이 다 황폐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너무나 오랜 기간 계속 지속되면서 얘들의 산업은
발전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완전히 정체됐습니다. 그런데 또 뭐까지 된 겁니까? 공산화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한 공산화가 됐어요. 완전한 공산화가 됐을 때 이 공산주의에서는 뭐합니까, 여러분들? 계획경제체제, 사회재산을 부정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중국하고 똑같은 이제 케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집단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대충 일하거나 시간만 때우면 분배량은 똑같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자 다시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산업시설이 있지도 않았다. 그닥 많이 만들지도 않았다. 그나마 오랜 전쟁으로 해서 그 있었던 시설들도 일부 파괴가 됐을 것이다. 공산화로 인해서 자 생산 의욕이 저하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들은요, 곧바로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져요. 전쟁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에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 전쟁 다 끝나고 나 보니까 이거 완전 그진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중국이 1978년부터 덩쇼핑이 뭐라 했습니까? 흑메론, 백메론. 자, 검은 고양이, 하얀 고양이. 고양이는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 쥐새끼만 잘 잡으면 된다. 아, 그래? 그럼 우리도 개방정책을 하자.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 자, 여기에 무슨 뭐의 정책이? 네. 바로 도이모의 정책이 여기서 시행이 되는 거죠. 1986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연도 외우세요. 이 도이모의 정책을 통해서 자 시장 경제를 개방을 했을 때 이 베트남이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농업 부분 있잖아요. 집단 농장을 다 가족 경영으로 전환시켰어요. 사회자산을 인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베트남은 농업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성과가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식량이 자급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식량 부족 이런 게 없어요. 베트남은 열대 기후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냥 쌀을 갖다 심으면 그냥 자라요. 별도의 뭐 농약이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잘 자란다는 거야. 그래서 1년에 벼농사를 2번은 기본이고 3기자까지 가능합니다. 3기자. 그럼 1년 동안에 벼농사만 3번씩 농사 지으니까 농업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성과가 두드러졌다. 집단 농장에서는 어차피 생산물이 많든 적든 어떻게 돼요? 분배량이 똑같다? 애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저조했었던 건데 이제 개방정책 이후에 자, 공업시설들도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업이란 부분도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농업 부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었던 게 도이모의 정책의 특징입니다. 자, 교재를 마무리할게요. 교재를 가시게 되면은 201쪽입니다. 자, 베트남의 독립전쟁 기역번 밑줄 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밑줄 글 거고요. 이 베트남국이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권입니다. 자, 마지막에 디엔비엔프 전투 밑줄 그시고요. 제네바 협정, 제네바 회담 별표하십시오. 비읍번의 내용은요. 17도선을 경계로 쪼개라. 그리고 2년 이내에 뭐해라? 총선거해라. 하지만 남쪽만의 선거를 해버렸네요. 남쪽만의 선거.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탕후드라 8번 호치민이 베트남 독립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에게 싸우는 자, 그 장면이고요. 탕후드라 9번 별표하시면 되고요. 탕후드라 9번은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곧바로 호치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프랑스 침략을 받은 거고요. 자, 밑에 갑니다. 2차 베트남 전쟁. 2차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참전, 통킹만 사건 밑줄 그시면 되고요. 자, 구정공세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구정공세. 그 다음에, 구정공세 밑에 쌤 칠판에 쓰지 않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보세요. 남베트남국이란 게 1969년에 수립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설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건 진짜 오바예요. 이건 오바인데 사설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남베트남국이 수립되었다. 이거는 또 뭔데요? 얘는 이미 없어졌어요. 얘는 언제까지니까? 55년까지니까. 55년도에 이걸로 바뀌는 거니까 얘는 없어진 상태에서 남베트남국은 뭔데요? 이 남베트남국은 베트콩들이 만든 정부예요. 베트콩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된 거죠. 호치민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여기는요. 베트남 공화국. 근데 그 베트남 공화국의 베트콩들이 여기에 별개의 정부를 하나 더 만들었었던 거죠. 자, 그게 남베트남국이에요. 남베트남국. 근데 나중에 이 남베트남국이 자, 북부에게 자, 정부를 이렇게 통합시켜요. 정부를. 그래서 얘는 큰 의미가 없다. 시험이죠. 자, 얘를 출제하는 건 오반데 사설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는 해놨는데 듣고 날리시면 됩니다. 닉슨 독트린 발표하시면 되고요. 자, 파리 평화협정, 다른 말로 베트남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3차 베트남 전쟁은 연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국과 싸운 거네요. 자, 탕후드라 10번 왕별파겠습니다. 제네바 협정. 탕후드라 11번도 왕별파겠습니다. 파리 평화협정이라고도 하고 베트남 평화협정이라고도 합니다. 탕후드라 12번에서는요. 마지막 제출만 현관패 때리십시오. 이 베트남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뭐라고요? 냉전 완화에 기여했다라는 거. 자, 그거 믿지 보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의 상처. 자,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그 갈등의 골이 형성이 됐고, 그거 말고 또 이제 뭐도 있냐면, 라이따이안. 이 라이따이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국군 장병들이 베트남에 파병되어서 1년 365일 계속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싸우다가 휴식을 또 취할 때도 있고, 외박도 나가고, 휴가도 나가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휴가 같은 거, 외박 같은 걸 나가가지고 베트남 시내에 가서 베트남 여성들과 잠자를 했고, 거기서 나온 베이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인인데 전쟁 딱 끝나고 나니까 한국인이 어떻게 돼요? 애들 놔두고 와이프 놔두고 한국으로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와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남겨진 건 그 베트남의 2세들, 즉 한국인 아버지를 둔 베트남 2세를 라이따이안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따이안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죠. 왜요?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공산화가 됐을 때 이 전쟁 중에 베트콩들을 학살한 게 누굽니까? 한국군 아닙니까? 미국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공산화 됐었을 때 우리 아버지를 쏜 한국 띠띠끼, 그 띠띠끼의 피를 받은 베이비. 그래서 이제 베트남 내에서 많은 차별 문제, 이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였었고, 민간인 학살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했었을 때 중국보다도 늦어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 연도 여러분들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1992년도 8월인가요? 7월인가요? 요 무렵에, 그러니까 여름 무렵에 중국하고 체결했고, 베트남과 체결된 거는 1992년 12월 달 이때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자, 베트남과도 국교를 수립했는데 중국보다도 좀 더 늦게, 물론 몇 달 뒤지긴 하지만 중국보다도 좀 늦게 국교가 수립된 이유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 국교가 수립되었다. 네, 이 정도 해서 베트남 전쟁 다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뒤에 일본사에 대한 이야기 자 이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